어느 날 들려오는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노래가락의 구절에서 한 남자가 오열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순이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1950년 12월 북한 흥남항.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그날 13살 소년 원동혁은 가족과 함께 인파 속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 점점 가까워지는 중공군의 발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동혁의 손에는 어머니가 쥐어주신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아, 저 배에 꼭 타야 한다. 저 배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1950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둔 날이었지만 선물을 기다리는 설렘 대신 생존을 위한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동혁의 가족은 함경남도 흥남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며 자녀를 키우셨지요. 하지만 전쟁은 그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유엔군이 북진했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던 그때 흥남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 배에 오를 수는 없다. 군인들 먼저다. 항구에서 들려오는 이 말에 동혁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아들과 함께 부두로 향했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 해군 수송선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군인들만 태울 예정이었으나 에드워드 폰이 대령의 결단으로 민간인들도 태우기로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워라. 폰이 대령의 외침은 동혁의 가족에게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동혁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과 선원들이 사람들을 배에 태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통역사 현봉학의 절박한 외침,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을 배는 이미 정원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설계 당시 12명의 승무원과 60명의 승객을 위한 배였지만 그날 메러디스 빅토리오에는 1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몸을 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았고 아이들은 어른들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지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쌀국꽃 아기 진달래.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노래는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동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에 두고 온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며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생각나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곧 다시 오겠다며 떨어진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너무도 보고 싶어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과 자신이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다시 만날 기회도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부두에 남겨진 사람들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동혁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먼저 태우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헤어졌고 그 중에는 다시 만나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항해 중에 2등 기관사 멜 스미스는 엔진실에서 밤을 새우며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날 밤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면 1만 4천 명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동혁과 아버지는 갑판 위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자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동혁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 우리 아이가 살았다. 그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모든 것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흥남항을 떠나 먼 바다로 나아가는 순간 피난민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고향을 떠나온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배 위에 빼곡히 들어선 1만 4천여 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아픔을 아는 채 미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배 위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원래 단 60명의 승객을 위한 화물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1만 4천 명 이상이 몸을 싣다 보니 사람들은 누울 수도 없었고 앉을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서서 잠을 청하거나 교대로 앉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동혁의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따뜻한 곳에 도착할 거야.
하지만 12월의 바다는 무자비했습니다. 영하의 온도에 바닷바람은 뼛속까지 시려왔고 많은 이들이 단지 얇은 옷 몇 벌만 걸친 채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선원들은 가능한 한 많은 담요를 나누어 주었지만 1만 4천 명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낯선 이들도 이 극한의 상황에서는 한 가족처럼 밀착해 체온을 나누었지요.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들은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지키려 했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식량 상황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난에 준비된 식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군 당국에서 준비한 비상식량은 이틀치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1만 4천 명에게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아주 소량의 음식만 배급되었습니다. 동혁의 아버지는 자신의 목까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빠는 배가 안 고프단다. 거짓말을 하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뱃속에서는 굶주림의 통증이 일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배고픔을 참아내는 것이었지요. 배 위에서 식수도 큰 문제였습니다. 제한된 식수는 엄격하게 관리되었고 한 사람당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물건을 선적하기 위한 곳들마저 사람들을 태워서 물이 있어도 전달해 줄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어서 땅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죠.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빛이 차단된 배 위에서 완전한 어둠이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중공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모든 불빛은 철저히 가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두려움을 달랬습니다. 기뢰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설치해둔 기뢰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과 선박의 유류 저장고에 가득한 연료가 언제라도 가장 큰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도박에 가까운 항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흥남을 떠나는 순간 많은 이들이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배에 타거나 아예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동혁의 친구 중 하나는 어머니와 함께 탔지만 아버지는 부두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소년의 비명소리는 동혁의 귓가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절규하는 소리에 많은 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혼란 속에서 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너의 부모님은 다른 배로 따라올 거야. 그는 손자에게 희망을 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는 밤마다 고향을 그리는 노래가 작은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함경도의 민요, 그리움을 담은 자장가, 그리고 위로의 노래들. 노래는 마음의 위안이 되었고 동시에 더 깊은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것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질문에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대대로 지켜온 땅과 풍년을 앞둔 곡식을, 상인은 평생 일군 가게를, 학생은 학교와 친구들을, 아버지는 생이별한 아내를 이야기했습니다. 동혁의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던 살구나무. 봄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터전, 수많은 추억이 깃든 공간을 단 하루 만에 떠나야 했던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 남편의 묘소를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매년 기일에 찾아가 음식을 차려놓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 누가 그의 무덤을 찾아갈까요?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약혼자와 헤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전쟁이 터졌고 그는 북한군에 징집되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아무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랑과 약속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노인들의 눈빛은 더욱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모든 것을 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했던 그들에게 이 여정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 뼈는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겠구나. 라고 중얼거리는 노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공포에 떨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갑자기 낯선 배 위로
친구들과 헤어져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공포는 그들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그리고 말없이 바다만 바라보는 아이들. 그들의 눈빛에는 어린 나이에 겪어서는 안 될 전쟁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선원들은 이런 피난민들의 모습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특히 2등 기관사 멜 스미스는 엔진실에서 쉬지 않고 일하며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내게 말했다. 제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나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흥남을 떠난 지 3일째, 배 위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출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의료진은 없었지만 배에 타고 있던 산파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도왔고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의 끈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미군은 그 아이에게 김치 1호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배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피난민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누군가는 고향의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 흘렸고 또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원동혁은 이후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배 위에서 14,000명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출신도 직업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을 나누는 가족이었지요. 그 경험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대와 희망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흥남부두의 혼란 속에서 진정한 영웅들의 모습이 빛났습니다. 그들의 인도주의적 결단과 용기가 없었다면 14,000여 명의 피난민들은 공산군의 소나기에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선장 레너드 라루가 있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원래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흥남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부두에 몰려든 수만 명의 절박한 피난민들을 보았을 때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시 중공군은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고 미군은 철수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라루 선장의 귀에는 피난민들의 애타는 호소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제발 여기 남겨두지 마세요. 그날 밤 라루 선장은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배에 실어야 할 군수물자와 장비를 모두 부두에 내려놓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60명의 승객을 위해 설계된 화물선이었지만 라루 선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워라. 물자는 대체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대체할 수 없다. 이 명령은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시의 군수물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루 선장은 인도주의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이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라루 선장의 결정은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모든 선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선원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라루 선장은 확고했습니다. 그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선원들은 하나둘씩 마음을 모았습니다. 2등 기관사 멜 스미스는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엔진실에서 밤을 새우며 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싸우는 동안 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봐주었지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차례였습니다. 갑판장 로버트 러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배에 오를 수 있도록 직접 지휘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임시 통로를 만들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먼저 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 했죠. 특히 아이들. 그 아이들의 눈빛은 잊을 수 없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선원들은 군수물자를 내리고 피난민들을 태우는 작업을 밤새도록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공군은 가까워졌고 멀리서 포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또 다른 영웅은 현봉학 통역사였습니다. 그는 미군과 한국인 피난민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의 명확한 통역과 안내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질서를 지켜주세요. 아이들과 노인들 먼저.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현봉학 통역사는 특히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배에 오르는 과정에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들을 위해 그는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포니 대령은 전체 철수 작전을 지휘하며 메러디스 빅토리오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들도 최대한 많은 피난민을 태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한 명도 남겨두지 말라는 원칙을 세웠고 이는 흥남 철수 작전의 핵심 정신이 되었습니다. 포니 대령은 특히 군사적 판단과 인도주의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는 철수 일정을 최대한 늦추면서도 안전한 범위 내에서 피난민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지만 동시에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에 사람들이 계속 올라탔고 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선원들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배에 머물 수 있도록 임시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밧줄을 이용해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했고 갑판 위에 천막을 설치해 추위를 조금이나마 막았습니다. 마침내 12월 23일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흥남항을 떠났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부두에 남겨진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루 선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배는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설계 하중을 크게 초과한 인원으로 인해 엔진에 무리가 갔고 속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더구나 북한 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적의 공격 위험도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멜 스미스는 엔진실에서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엔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1만 4천 명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모를 북한과 소련과 중국의 공격에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배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항해 중에도 선원들의 인도주의적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량과 물을 피난민들과 나누었고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선원들의 숙소도 부상자와 산모들에게 내주었습니다. 벌리 스미스 선원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것마저 나누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남쪽으로 항해하는 동안 바다 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배 위에서 생명의 탄생이라는 희망의 빛이 피어났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험난한 겨울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고 피난민들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 의지하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의 선미 쪽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비명만이 아니었습니다. 곧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5세의 젊은 산모 김순옥 씨가 배 위에서 첫 아이를 출산한 것입니다. 의사도 없고 제대로 된 의료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선원들과 몇몇 경험 있는 여성들의 도움으로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루 선장은 즉시 자신의 선실을 산모와 아기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를 환영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상징입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메러디스 빅토리오에서는 또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어서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에는 3명의 아기가 더 태어났습니다. 5명의 새 생명이 바다 위에서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탄생한 것입니다. 선원들은 이 아이들을 김치 1호, 김치 2호, 김치 3호, 김치 4호, 김치 5호라고 친근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라는 이름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름에는 한국인의 강인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기의 어머니 김순옥 씨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선원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우리는 기적적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들의 탄생은 절망에 빠져있던 피난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아기들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각자 가지고 있던 담요나 옷을 조금씩 내어 아기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배 위에서의 고난 속에서도 이 작은 생명들은 모두의 보살핌 속에 완벽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3일간의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1만 4천 명 이상의 피난민이 안전하게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이 작전은 단일 선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명 구출 작전으로 기록되었으며 후에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재되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라루 선장과 선원들은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하선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선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라루 선장은 이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흥남에서의 경험은 신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뜻에 따랐을 뿐입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다른 선원들도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후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여 자신들이 구한 피난민들과 재회했습니다. 멜 스미스는 특히 자주 한국을 방문했으며 여러 한인 커뮤니티에서 흥남의 영웅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에드워드 폰이 대령 역시 한국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의 결단력 있는 지휘 아래 흥남철수 작전은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과 10만 명의 군인을 구출하는 성공적인 작전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에게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흥남철수 작전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류애가 빛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 에드워드 폰이 대령, 멜 스미스 기관사, 현봉학 통역사를 비롯한 많은 영웅들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1만 4천 명의 생명은 구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와츠는 실제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역사적 사건을 생생하게 자신의 소설로 재현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한국인들은 흥남철수 작전과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영웅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의 인도주의적 결단은 1만 4천 명의 생명뿐만 아니라 기적적으로 전쟁통에 새로 태어난 5명의 새 생명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